옛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죠.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합헌 5, 위헌 3 각하 1의 의견으로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당사자는 현재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상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 대심 판정에 직접 나가셨다고요? 예. 직접 출정을 했습니다. 예, 다 들으셨을 텐데,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중요한 사건을 1년을 이제 끌면서 그 사이에 공개 변론 한 번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선고된 그 합헌 의견에서 보면 예.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합헌을 선고해서 예.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헌재가 결국 최종 판결을 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 결정에 따라서 뭐 진행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앞으로 뭐 구체적 사건이 진행되면 또다시 그 공수처법의 위헌성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사이에 예. 공수처가 발족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이제 공수처가 발족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예. 뒤늦게 헌재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 판결을 내린 거라고밖에 말할 수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의원님께서 뭐 앞으로 논쟁과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법적으로 일단락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 사건이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진행이 된다면은 또다시 아마 그 법정에서 예. 위헌성 논란이 다시 제기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에 단수로 제청했습니다. 일단 예. 국민의힘에서는 여운국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바로 그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예.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정치색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판사 시절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이제 평을 받고 있고, 예. 또한 요번에 그 변협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찬희 변협 회장의 추천도 영향력을 좀 미쳤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 이찬희 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어떤 현 정권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과연 그 중요한 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걱정되는 거는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처장, 차장이 이제 수사를 전혀 모르는 판사 출신으로만 보임이 되면 예. 그 아래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예. 제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렇게 됐을 때 수사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어떤 그 의도적인 그 수사나 이런 것을 막지 못하면은 공수처가 정말로 그 운영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선발에 있어서 더 엄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보다는 이 수사 경험이 없는 게 조금 더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판사 생활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사의 그 과정을 전혀 이해 못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논란을 없앨 수 있는지 이게 걱정이 좀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사위원회를 두고 이제 검사 임명에 나설 텐데요. 공수처 검사. 네네. 지금 인사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야당 추천 2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만일 야당에서 이게 인사위원회에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비협조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논의된 게 없어서 예.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처 검사의 선정이 워낙 중요해진 시기가 되노니까 예. 인사처의 운영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형식적으로 과반수로 숫자로만 결정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좀 진중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시다고 계속 강조하셨으니까 네. 만일 보이콧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그러면은 뭐 야당 빼고 강행하겠다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이미 7명의 제적 인원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규칙으로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명 구성해야 되는 건 맞고 다만 지금 특정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게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그럼 충분히 들어가서 의논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안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 들어보죠. 뭐 공수처랑 관련이 있긴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로 아마 이첩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건 저기 인사청문회 때 처음에는 이첩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예. 문헌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예. 라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으로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답할 문제다 이렇게 회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수처장이 그 입장을 정해야 될 텐데 예.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적어도 조직이 구성되는 데만 한 2달 정도 걸린다. 그렇게 얘기했죠. 관련 규정을 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첩의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밀한 기준을 정하기로 그때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첩을 한다는 요구할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 특별한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공수처장이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예, 아마 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첩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이 없다. 그 이첩 기준이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예. 그거는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공수처장이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 입장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이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지만 사후에 우리 부패 수사력의 저하나 공백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리 정비를 해놓고 공수처가 발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지금 단계에서 이관한다면은 공수처장 사장 둘이서 수사합니까? 아니, 지금은 뭐 당연히 안 되겠고 예. 2달 걸린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그러나 지금 법상 나중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에서는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법상. 예. 그럼 이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첩 기준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경찰도 필요하면은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네. 그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25조 2항에 돼 있죠. 예, 이게 그렇게 불가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첩해야 되는 거니까 이첩을 하는데 문제는 이첩을 해서 바로 수사를 착수함으로써
그 사이에 수사의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공백을 놔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현재 검찰에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수사 방해를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압력일 수도 있고. 예, 그 예. 압력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뭐 사건평가위원회 외부 견제 장치 일환으로 뭐 이것을 검토 네.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만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약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그 구성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하.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예. 그게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 체계상 그 위원회에다가 사실 그 결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거기는 의견을 줄 수밖에 없고. 예, 참고 의견을 듣는 거죠. 예.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형태로 갈 텐데 아마 지금 현재 공수처장의 입장은 그와 같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 때 아마 가능한 그 의견을 따르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아마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막말 파동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 논란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의힘에도 약간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예상된 질문이 아닌데요. 예, 좀 답해 주시죠. 예. 저도 지역에 와 있어서 그 논란은 어제 밤늦게 언론을 통해서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예.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당사자를 언급한 것도 아닌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피해 호소인이 성희롱 호소인 이런 걸 하면서 워낙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예.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지나치게 공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오버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오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걸 가지고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사실은 바꾸려는 일종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의청에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법원도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사법농단에 있어서 관련된 판사들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재판을 받은 분들 상당수 무죄가 됐는데 그 법리적으로 과연 그것이 실제 문제가 있고 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판결들이 정말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 다음에 탄핵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지금 재판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련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 하나 가지고 탄핵을 한다면은 그건 사실상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얘기랑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오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일 2월 달 임시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협조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 지금 현 개인적으로 시점에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 아마 3월 신학기에는 등교 수업이 제대로 될까 수능이 또다시 미뤄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일 겁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예. 자, 올해는 그러면 개학 연기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 연기가 불가피했지만 지난해 최초로 원격 수입도 도입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약 연기 없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논문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학년으로 갈수록 이게 발병률 또 전파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뭐 그런 네. 것도 아마 감안되셨을 것 같은데 그 네. 지난번처럼 또 만일 1,000명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원격 수업을 통해서도 학사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예.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예. 지난해보다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좀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등교 수업을 한다. 기본 전제는 이거겠네요. 그게 이제 단계별로 학교의 밀집도가 조정이 되는데요. 예. 초등 1, 2학년하고 유치원생들, 유아의 경우는 2단계까지 밀집도의 대상에서 제외를 함으로써 학교에서 매일 등교를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학교 나름대로의 또 방역을 하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저희들이 등교를 좀 확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 요구도 있고 부모님들의 돌봄 문제라든가 등을 감안을 해서 확대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등교 수업이 그래도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학습의 질 측면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교의 확대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난해와 같이 학교에 충분한 방역 물품 제공을 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교의 방역 인력도 현재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고 지자체에도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방역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실 안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다 등교를 하게 되면 저학년들이 네. 밀접적으로 붙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문제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그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전체 밀집도에서는 3, 4, 5, 6학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단계별로 3분의 1 내지 3분의 2로 밀집도를 유지하도록 했고요. 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저희가 기간제 교사를 2,000명 정도 투입을 해서 별도의 밀집도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더 많이 투입하고 그 네. 빈 공간에서 학생들을 나눠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네, 이제 밀집도가 높은 과밀학급의 경우는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예. 공간이 있는 경우는. 예. 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기초학력이나든가 이런 개별 지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시간은 분반을 해서 수업도 가능하고 원격 수업 중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등교하도록 해서 개별 지도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방안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원격 수업 말씀하셨는데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또 각 가정마다 또 빈부차 이런 걸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좀 많이 생겼다. 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걸 좀 보완하는 겁니까, 올해는? 네네. 지난해에도 이제 그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는 기기도 보급하고 일부 통신비도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다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쌍방향 수업의 확대도 많이 요청하시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공 LMS 플랫폼이라고 EBS 온라인 클래스나 학습스터에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함과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뭐 대전, 속초, 광주 이렇게 네네. 비인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인가 학교는 교육부가 또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고 방역 대책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것도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IM 선교회 관련 교육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가 원래는 관리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파악 중에 있고요. 예. 방역 점검도 실시하고 이들 그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지난해 올 1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시설에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최대한 등록을 하도록 해서 관리가 좀 더 수월하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은 이번에는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지난해에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 자가격리 학생뿐만 아니라 감염이 된 확진자의 경우도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11월 셋째 주 11월 18일 날 차질 없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예, 뭐 백신도 공급되고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연기 없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선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의 우선 접종 순위와 시기,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죠.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백신 접종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료진부터 우선 접종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접종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2월 달에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이런 순서가 되겠고요. 예. 3월 달에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또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이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또 노인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 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 또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등이 되겠고요.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 경찰 등 필수 인력,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이런 순서대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라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도 빠르면은 2월 중순경부터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사를 통해서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예. 그 공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빠르면은 2월 중순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외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네, 지금 우리 국내 그 이 백신 공급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분기, 즉 2월부터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예. 현재까지 공급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내의 백신 공급과 또 해외의 백신 공급은 그 공급을 담당하는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뭐 화재로 인해서 백신 공급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국내 이 백신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잡았는데
뭐 조금 건강한 성인들은 아마 3분기에 접종을 시작할 테고요. 11월에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의 70%가 해당되는 인구, 즉 3,600만 명이 1차, 2차 예방접종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 상당히 빠듯한 기간입니다. 예. 이 기간 내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진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을 최대한 따라 주셔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경우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약간의 이상 상황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은 또 접종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수성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지만이 국민들이 정부의 백신 정책에 신뢰를 하고 접종 계획을 잘 따라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벌써 시작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부작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에 있었던 백신 부작용 사례를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 아직은 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백신 부작용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사망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만 그 사망 건은 백신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다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상 인과관계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상 반응 감시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 또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크게 우려할 우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백신을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나 18세 이하의 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따로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 때문에 이들 해당자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실험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걱정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들이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임상 시험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들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이제 하지 않는 원칙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그동안의 환자들을 보더라도 이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또 특별한 의학적인 조치 없이 다 완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감염이 되더라도 생명에 그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감염이 됐을 때는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요. 백신을 이제 2차례 접종을 해야 완료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이후에 코로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이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면역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를 사실상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한 이후에도 개인위생이라든가 뭐 손 자주 닦고 마스크 쓰고 이거는 계속 해야겠네요? 일단은 이 개인이 철저히 지키고 지금과 같은 그런 노력들은 접종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이 돼야 되겠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의 이 접종 이후에 실제 환자 발생 양상을 우리가 면밀히 지켜본 이후에나 사실상 백신 접종의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어김없이 찾아와서 정치권 상황 냉철히 일갈해 드립니다. 이상돈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재보궐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이슈가 이슈인 만큼. 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야권 단일화 힘겨루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했을 당시와는 양상이 좀 바뀌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이야기? 네, 근데 좀 바뀌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예.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항상 처음엔 좀 과다한 기대가 헛된 기대 때문에 반짝하고, 예. 그 다음에 좀 수그러지고, 과거 볼 것 같으면은 그 정당의 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참 정치권에 들어온 게 10년 되는데 그동안 컨텐츠는 별로 없이 계속 단일화 실패, 창당, 합당, 분당, 탈당 이런 거를 10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런 기사가 났다가 또 국민의당 쪽에서 사실무근이다 이런 또 기사가 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게요. 그게 참 묘한 게요. 예.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지지가 처음 비해서는 확 째그라들었죠. 확 가라앉았는데 거기는 그 두 개의 당에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 그런 지지층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까지 지금 좀 그 지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들어가서 이제 같은 다른 기존의 후보랑 토론이니 뭐니 하게 되면은 그거 완전히 8대1로 그냥 두 줄에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에 그 어록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오죽하면은 안철수 그러면은 말 바꾸기 선수다 하는 거니까 과거에는 그 박근혜하고 친박들은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져야 될 무리들이다. 이렇게 한 어록이 쫙 있는데요. 그 토론이 다 맞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사가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합당도 아니고 국민의당은 그대로 있고 안철수만 빠져나와서 입당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지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그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몸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몸달게 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가 이 광역 선거가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큰 선거 갖다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정당 보조금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큰 당과 이것을 자기가 이용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자기가 박원순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죠. 근데 만일 그 의원님 말씀처럼 합당이 불가하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선출되고 나중에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경선은 아니겠죠. 그때는 여론조사로 승부를 결정짓겠죠.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서 후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치 제도상에서 그 진짜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좀 뭔가 무모한 꿈을 꾸고 이번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몸값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글쎄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달을 하고 있다, 몸달았다, 맞아, 보채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그러면,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혼자서 이 광역 선거를 감당한다는 게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2016년 총선 그때도 정당의 보조금을 73억 원이나 받아서 그래도 그 38명 당선자를 냈잖아요. 예. 2018년 지방선거 자기 서울시장 나갔을 때에도 정당에 받은 선거 보조금만 99억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번에 완전히 이런 게 없이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서는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서 국민의 힘을 좀 자기가 비인배처럼 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라고 좀 보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안 되죠. 예. 네.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서울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32.4%, 국민의힘은 28.5%, 6주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그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박영선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흥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에 아직 그 국민들이 마음을 못 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좀 지난번에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같은 그런 보기 흉한 모습이 그 일단 좀 없어졌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야 간에 비슷한 지지 오차범위 내죠. 그래봤자. 그러니까 예.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온 거죠. 과거에 비하면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예. 그 집값 정책 실패하고 예.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야당이 좀 올라간 거죠. 예. 윤석열 총장 말씀하셨는데 이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장관과 갈등이 있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그 추미애 장관 사의표하고 글쎄요, 이 언론에서 사라진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또 떨어졌지만은 일단은 금년 임기 다 마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나오게 되면은 또 가만 놔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해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자기 혼자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상당한 그 지지도 같은 것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 너무 늦을 텐데요. 그 중간에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그 한두 달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번에 대선이 내년 초 봄이죠. 예, 3월 달입니다. 예. 되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고. 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예. 그 부산은 어떻습니까? 그 지난달만 하더라도 부산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오니까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커서 그런지 거기도 좀 접전 양상을 펼쳐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 같은 게 조금 저조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국민의힘이 거기 그렇게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자만하는 건 아니었고 저는 참 가덕도 같은 거는 지금 여당이 참 그런 것은 좀 굉장히 잘못된 정치라고 봐요. 선거에 이용한다고 보고 계시네요. 네, 이런 걸 다 마무리됐던 것 같다가 다 선거에 다시 끌어서 그냥 야당을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거기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난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선거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예. 네. 그만큼 여당이 급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네. 오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또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그것은 이제 헌법 소원으로 제기를 해서 그게 좀 자체가 약했다고 봐요. 예. 오히려 그 공수처법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위헌법률 심사를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 그리고 저도 기사만 봤는데 과연 그렇게 분명하게 헌법적인 요구를 좀 단단하게 해서 예. 냈느냐 그것도 조금 좀 의심스럽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좀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강하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국회에 통과돼서 조직이 지금 저를 발족을 하는데 예.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헌재한테 기대한다는 것은 예. 전 조금 어렵다고 보죠. 네. 국민의힘도 아마 그 합헌 결정이 나오리라고 아마 예측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시간을 그렇죠. 좀 벌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자체를 그렇게 진지하게 과연 했느냐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엔 좀 의심스럽고 근데 여하튼간에 저는 원칙적으로 볼 때 우리 공수처라는 것이 위치가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이게 입법, 사법, 행정에서 좀 벗어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저는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배란간 위헌 판결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일단은 법적으로는 뭐 다 일단락 되는 문제고요. 앞으로 네, 그러면 그렇죠. 예, 공수처가 논란 없이 잘 순항할 수 있을까? 그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저런 얘기가 생기죠. 중대 범죄를 하는 그 독자적인 수사 기관을 또 만든다 그러죠. 예. 저는 나중에는 그거랑 공수처는 하차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FBI처럼 저는 처음부터 왜 하필 공수처 하느냐. 내가 늘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이 대한민국은 공직 비리가 얼마나 심한 나라길래 공수처라는 조직이 있느냐 말이야. 그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기관은 그냥 경찰에 맡겨놓은 게 우리가 불안하다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테러 말이죠. 진정한 의미의 국가 안보 문제, 주식 사기 같은 고도의 경제 범죄, 미국 같으면 월가 범죄죠. 그런 거 다루는 조직을 만들어야 맞지. 난 이거 공수처라는 걸 별도로 한 건 전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예. 끝으로 탄핵 문제 좀 여쭤보죠. 민주당에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국회의원 제적수에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역풍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든 간에 탄핵이라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재판부에서의 범죄보다는 조금 범죄가 또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고도의 무슨 탈선이랄까 그런 거 권력 남용 되는데 그러면 순서가 탄핵을 먼저 해서 그 사람을 직위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다시 탄핵한다는 게 누가 말하는 게 웃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면 참 여당이라는 정당이 우스운 정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난 이런 발상 나온 게 보면 나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집권 초기에 오히려 시작했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안 되죠. 과반수가 없었잖아요, 민주당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역풍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역풍이 상식이 어긋나는 거예요. 도대체 남들이 다 웃어요. 내가 웃잖아 도대체. 거기다가 또 선거 앞두고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도대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한겨레 하어영 기자와 함께 민심 분석해봅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4월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일단 이 대표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YTN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한 1월 4주차 주중 집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3.3%를 기록해서 30.5%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3%포인트 가까이
오차 범위내지만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양당 모두 상승했고 국민의당도 이번 주에는 같이 상승했습니다. 1.2%포인트 오른 8.8%,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7.3%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4.1%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무당층도 16%에서 13.2%로 대략 3%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대표님, 네.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다 지지도가 올랐거든요. 네. 이거 선거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선거가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한 2개월여 남았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 서울시장도 후보 윤곽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들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늦었지만 뒤늦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당 바깥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된 모습이고 또 여러 경제 지표도 또 호재들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추경 갈등이 이제 사실상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악재들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많이 감춰진 측면, 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은 좀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난주에는 조금 하락세였다가 그 후보들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면접도 보고 있고 경선 체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같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기자님. 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6주 만에 뒤집혔는데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서울 지역은 부동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력을 계속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뒤집어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태석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것이 1번의 영향으로 보이고요.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혀가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백신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덜해지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입고요. 선거 측면에서만 보자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네거티브 선거 기조가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새로운 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동산 이슈가 주를 이뤘다면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잡혀가는 상황이고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여당이 적극적으로 포지티브 이슈를 선점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물론 부동산 이슈는 선거 국면 내내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지층 결집과 여론의 반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지지도가 나온다고 하면 단일화를 안 하면 필패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릴까요? 단일화에 지금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와중에는 굳이 단일화 먼저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지금 여의도 대부분의 분석이고요. 하지만 좀 멀게 보자면 물밑 싸움이 시작됐고 이제부터 신경전이 어떻게 벌어지냐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종인 위원장은 포석을 좀 둘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방금 분석에 대해서? 지금 3자 혹은 양자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다자 구도. 1위는 안철수 대표가 대략 25% 안팎,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한 15% 안팎. 그리고 나머지 오세훈, 나경원 등등의 후보들이 10%에서 한 5%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다자구도만 보면 박영선 장관의 지지율이 지금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3자구도, 4자구도로 치러도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한 8명 정도 되죠. 합치면 한 20%가 넘기 때문에 다자구도로 치러져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다자구도만 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가 윤곽이 잡히고 민주당도 후보가 윤곽이 잡히면 결국에는 각자의 지지층 결집했을 때는 특히 야권 같은 경우는 표가 분산이 되면 민주당보다는 지지를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자구도 상황에서는 단일화의 어떤 탄력 이게 지금 붙지는 않은 것 같은데 3월 이제 들어서고 이제 4월 임박하면 단일화 요구는 굉장히 거세질 거고요.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좀 짚어주시죠, 이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연속 상승됩니다. 전주 주간 집계 대비 0.2%포인트 오른 43.2%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52.4%로 0.8%포인트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이 30%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40%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한국 갤럽 조사가 금요일에 발표되고 아마 내일 이번 주 주간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갤럽 조사만 지난주에 한 37%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사이에 RN서치라든지 리얼미터 또 한국리서치 등등의 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결과들은 한 40% 초반을 대체로 회복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한국 갤럽 조사도 좀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 기자님. 예. 지금 리얼미터만 보면은 3주 연속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은 상승세, 부정은 하락세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각종 선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함께 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부정은 하락이고 긍정은 상승이라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당연히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여당으로서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예. 그만큼 그 안정적인 정치를 희구하는 그 지지층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 긍정은 상승세이고 부정은 하락세인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 국면 진정세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모양새, 그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대에 대한 결과도 짚어주시죠. 네, 엠브레인 퍼블릭 뉴스원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양자 대결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자구도도 있었는데요. 일단 양자구도만 보면 이재명 지사 대 윤석열 45.9 대 30.6 15%포인트가량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재명 도지사가 앞서는 큰 격차로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34.8 대 33.8 윤석열 검찰총장은 1%포인트 앞서는 아주 팽팽한 모습을 나타내서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금 독주체제가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나타났고요. 예. 또 이 다자구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28.7, 윤석열 총장 14%, 이낙연 11.4,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홍준표, 정세균 대략 한 자릿수로 5% 미만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조사들의 추이는 대체로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고 윤석열 총장은 추경 갈등이 좀 잠재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론 발언 이후에 연초부터 계속 조금씩 하락하는 모양새가 여러 조사기관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작년 연말, 올 초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가 1등, 이낙연 대표는 하락세,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네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대통령 지지층, 진보 지지층, 또 호남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1등으로 하고 있고, 중도 부동층에서도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너무 이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내년 대선이 이제 3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한 13개월여 남았죠. 그래서 이 대선 레이스에서 1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4월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2개월여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재보궐선거의 이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도 굉장히 출렁거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외에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의당 후보들이 예를 들어 안철수, 또 오세훈, 나경원 등등의 좀 군소 후보들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또 지지율이 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는 지금의 판세가 좀 이어지다가 4월 7일 이후에 좀 급변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하 기자님. 예.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계속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제3의 후보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되죠. 근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이 워낙 탄탄하게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이것을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더 많고요. 예. 다만 그 잠재 후보로 지목이 됐었던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등등의 그 후보들이 지금으로서는 뭐 사법 처리라든가 이 등등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재보궐선거 이후의 국면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야권의 그 윤석열 총장 이외의 다른 후보들은 이게 다 5% 미치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윤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면서 그 검경 갈등의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느낀 여론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정치에 불만을 느끼거나 현 정부의 실정에 불만을 느끼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었다가 일단 그 갈등이 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윤 총장의 지지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 정치 대안 세력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가, 기능할 수 있는가, 뭐 현재의 어려움을 타결할 만큼의 역량을 보였는가, 보인 적이 있는가, 보일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정치 효능감과 관련돼서 여론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대표님. 네. 그 13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면 야권 후보들이 너무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네. 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적이 없었죠. 그 윤석열 총장은 사실 현직 정치인이 아니고 검찰총장인데 지금 지지율을 하락했다고 해도 한 14%가량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매우 높은 수치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한 15% 안팎의 지지율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의 관전 포인트인데 만약에 오세훈, 나경원 또 혹은 안철수 이 세 분이 단일화해서 어느 한 분이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 그분을 포함한 이 야권의 정치인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단일화가 안 돼서 다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또 패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상 바깥에 있는데 이 보수 재건의 어떤 기치를 걸고 홍준표 대표가 또 부상할 가능성도 있고요. 정 안 되면 윤석열 총장이 아직 이제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만 6개월 이후에 또 정치를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러브콜을 보내는 또 정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가 일단 가장 큰 국민의힘 다음 대선 또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2일 날 조사한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그것도 대선 1, 2위, 3위는 비슷합니다. 다 수치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만 그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부적절하다가 52.7, 적절하다가 39%였거든요. 이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세요? 대체로 윤 총장의 그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적절 의견이 적절 의견보다는 높았었습니다. 팽팽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었는데요. 일단 이제 적절하다고 보는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 하고 또 일부 중도 보수층에서 그런 의견을 나타내는데 대략 한 40% 안팎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현직에 있는 분이고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이 뭔가 정치한다는 그 자체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부적절한 의견이 한 50%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 추윤 갈등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다른 국면으로 좀 가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도 조금 하락하고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그 욕구가 좀 꺼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기자님, 그 같은 질문인데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입니다.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현재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 갈등을 분명히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 비판이 지난 1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윤 총장이 지지를 얻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윤 총장의 지지세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좀 꺾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방역 수칙에 대한 여론조사도 리얼미터에서 실시했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지난 금요일 YTN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9시 이후 제한이라든지 또 등교 수업 제한, 5인 이상 제한, 또 입장 인원 제한 등등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가장 먼저 완화가 됐으면 좋겠느냐 이거 물어봤는데요. 예. 9시 이후 제한 조치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어허. 또 등교 수업 제한이 24.4%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5인 이상 제한이 16.5%로 3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장 인원 제한이 13.5%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중에 이 성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그 남성들은 9시 이후 제한, 이걸 완화해야 된다가 32점이 가장 높았고, 여성들은 등교 수업 제한을 먼저 해야 된다가 28.3%, 완화해야 된다가.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또 뭐 아마 만남이나 회식 자리가 좀 있어서 이렇게 응답한 모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영업층도 그렇겠지만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 퇴근하면 한 6, 7시 되는데 사실 회식 자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식사를 시작하면 바로 또 식당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시 이후 제한이 많은 샐러리맨들한테는 좀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2%로 여성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여성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또 이제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 제한이 9시 이후 제한보다 한 5%포인트가량 여성에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저도 나름 취재를 합니다만은, 업주들 만나서 물어보면 역시 제일 힘든 게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11시나 12시까지만 풀어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자영업자들, 요식업 하시는 분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체육시설 쪽에 계신 분들도, 예를 들면 헬스클럽이나 당구장, 거기도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9시로 묶어놓으니까 도저히 매상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하 기자님도 취재하면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쏟아내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나 헬스장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헬스장이나 PC방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분들은 본인들의 손해를 이제는 어떻게 좀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실제로 이제 여권에서부터 이제 손실보상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맥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제로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인데 후보들조차도 지금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화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뜨겁고 요구가 강하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선거니까 그렇겠죠. 근데 특히 그렇죠. 예. 야당에서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왜 9시까지만 이렇게 하느냐. 9시 전에는 안 걸리고 9시 이후에는 걸리고 그런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방역수칙 완화를 해가는 것이, 야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자영업자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방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9시라는 것, 그리고 5인 집합금지라는 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방역수칙 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 네. 9시 이후 제한이 1위 할 것은 다들 예측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5인 이상 제한도 아마 탑5 안에 들어올 것이다 예상했는 것 같은데, 등교 수업 제한이 2위로 올라왔다. 이것은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힘들 텐데,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만 집에 있으니까 그것도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돌봄 서비스를 지금 받아야 되는 또 샐러리맨들, 맞벌이부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추석 때도 가족들을 제대로 못 만났는데 이번 설 때도 5인 이상 제한 때문에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에서는 5인 이상 제한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연령대별로 조금 그 시각차가 있었는데 여하튼 격차들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9시 이후 제한이라든지 등교 수업 제한, 5인 이상 제한들이 골고루 나타나서 설 연휴 전에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다가 다시 일부 종교단체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500명 전후 안팎에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완화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기자님. 네. 방금 이 대표 말처럼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내일 거리두기 발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방안 미루든지 아니면 조금 완화하든지. 그런데 이것을 주말로 미뤘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그 결과로 지금 하루 미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0명대에서부터 시작한 2차 대유행이 지금 현재 500명, 400명대, 300명대로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 추세로 보면 내일 정도 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특히나 설 전후로 해서 예를 들면 5인 집합 금지를 당일만 허용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지금 추세가 아까 이 대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교회의 그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3차 대유행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 모레 글피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고심을 일으킵니다.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이제 497명 이렇게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 시간 지금 7시 23분입니다. 오후. 현 시간 확진자 수가 317명으로 어제 동시간 대비 87명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긴 하기 때문에 과연 주말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도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이 거리두기에 좀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알려드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또 한겨레 하영 기자였습니다.